북한 내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의 심장을 20년 동안 손으로 짚어온 의사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식은땀을 흘리며 죽는 것이냐고 묻는 그 목소리를 수십 번 들어온 사람. 이 세상에서 김정은의 두려움을 가장 가까이서 본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2025년 김주의 후계 확정 소식이 전해지던 날 밤 그는 깨달았습니다. 20년을 바쳐 지킨 그 심장이 이제 자신을 없애려 한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의 심장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멈추는 순간 제 목숨도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20년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한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날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 심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김정은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셨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보시는 그 사람, 핵단추를 쥔 사람, 수백만 명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심장을 제가 20년 동안 매일 들여다봤습니다. 그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슨 약을 먹어야 안정되는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김정은이 공개석상에 나와서 웃고 있을 때 제 머릿속에는 그 사람의 혈압 수치와 심박수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20년의 습관이었습니다. 저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만수무강 연구소였습니다. 만수무강 연구소.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10손가락을 채우지 못했으니까요. 평양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지도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소도 없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무거운 철문 뒤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담장 밖으로 오가는 평양 사람들은 그냥 국가기관이겠거니 했습니다. 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만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 철문이 열릴 때마다 세상과 연결되는 것 같았고 닫힐 때마다 세상과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배치받은 날 그 철문 앞에서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양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 이후로는 철문 안에서 기억으로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담장 안에서도 하늘은 보였습니다. 이따금 담장 너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 어머니가 계셨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고 물으시겠죠.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만수무강. 최고 존엄께서 만년을 사시도록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심장 박동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혈압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복용하는 약물을 관리했습니다. 밥을 얼마나 드셨는지, 잠을 몇 시간 주무셨는지, 어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셨는지를 파악하고 거기 맞는 처방을 준비했습니다. 공개 행사가 있는 날에는 미리 약물 용량을 조절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표정 뒤에 어떤 숫자들이 있었는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장거리 이동이 있는 날에는 이동 중 심장 상태를 예측해서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준비 없이 보낸 날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설날에도 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이 저의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가 2000번이 넘게 반복됐습니다. 2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30대가 갔고 40대가 갔고 어느새 50대가 됐습니다. 젊음이 그 담장 안에서 흘러갔습니다. 그 세월이 그 심장 하나 곁에서 지나갔습니다. 후회할 것인가? 그 생각은 이 땅에 와서야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이상했습니다. 심장 신경증이었습니다. 전문적인 말로 하면 시민성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 자체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불안이 극도로 높아지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두근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은 극도의 공포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면 심장 자체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고 숨이 막히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온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걸리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있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신문이 그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방송이 그 사람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제가 만난 그 사람은 공포에 떠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이 20년 동안 제가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가장 깊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독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온 공포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들이 심장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형을 명령하는 사람이 밤에 심장이 뛰어 잠을 못 잤습니다. 핵단추를 쥔 손이 발작 중에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직접 봤습니다. 새벽 2시에 긴급 연락이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달려가면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있는 김정은이 있었습니다. 눈에 공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의 눈에 공포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이 자기 심장 하나를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를 20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은 제가 그 사람의 맥박을 짚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손목을 잡을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맥박이 이 나라의 맥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장이 멈추면 이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심장이 수천만 명의 삶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20년 동안 의사 가운 안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 이상함을 말로 꺼내면 안 됐습니다. 동료 연구원들과도 그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눈빛으로만 알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함흥 출신이었습니다. 함흥이라고 하면 냉면이 유명하죠. 이 땅에 오셔서 함흥냉면 드셔보셨습니까? 여기 냉면도 맛있습니다만 어머니가 여름에 해주시던 그 냉면과는 다릅니다. 동치미 국물을 차갑게 식혀서 들이붓고 질긴 감자 면발을 젓가락으로 끊어가며 먹던 그 맛이요. 가난했지만 여름에는 그 냉면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연구소 안에서 세상이 그리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냉면이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었습니다. 그 손맛을 다시 느끼고 싶었지만 연구소 밖을 자유롭게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외출은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것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제한 안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 살면 그 안의 방식이 당연해졌습니다. 그것이 그 체제가 사람을 가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몸을 가두기 전에 생각을 가뒀습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이 땅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이 땅에 오면서 처음으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허가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연한 것이 20년 동안 없었다는 것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아버지가 광부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손이 항상 검었습니다. 탄가루가 송금 사이에 박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보면서 공부를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함흥에서 평양의학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의학대학에 합격한 날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간 것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탄광 동료들한테 술을 샀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눈물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졸업 후 배치를 받을 때 특이한 연락이 왔습니다. 평범한 병원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당에서 나온 사람이 따로 불렀습니다. 자세한 설명 없이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체제에서 당이 부르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만수무강 연구소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그 철문 안에 들어섰을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도 형제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일하냐고 물으면 국가기관이라고만 해야 했습니다. 그 대답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끝내 모르셨습니다. 임종 자리에서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끝내 모르신 채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가슴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됐다고 기뻐하셨는데 그 의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고 가셨습니다. 언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이제는 아시게 됐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말을 못 드린 것에 대한 작은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주애가 후계자로 확정됐습니다. 그 소식이 연구소 안에 전해지던 날, 저는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후계자가 확정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김정은의 수명이 계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물려줄 것인가가 논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산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였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 체제가 비밀을 처리하는 방식은 한 가지였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중 몇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체제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논리의 다음 대상이었습니다. 숙청 1호였습니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2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것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그 어떤 심장 신경증보다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20년의 자리를 버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결심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체제 안에서 너무 많이 아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그 심장을 지킨 것이 이제 저를 죽이는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전이 한순간에 왔습니다. 심장을 지키던 사람이 살기 위해 도망치는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베이징에서 아바나로, 아바나에서 이 땅까지 온 이야기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힘들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에 이 땅을 밟은 61살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의사가 바로 저였습니다. 김정은의 심장을 20년 동안 지킨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본 것, 알게 된 것, 그리고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던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시간에 오는 전화는 한 종류였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수화기를 들기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심장이 또 왔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가운을 걸치고 의료 가방을 집었습니다. 이미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온 것인지 셀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전화를 받으러 달려간 것이 수십 번이었습니다. 달려가는 복도가 항상 같았습니다. 형광등 아래 경호원이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긴장감을 키웠습니다.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벽 관저의 복도는 낮과 달랐습니다. 조용하면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김정은이 있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상체가 앞으로 숙여져 있었습니다. 두 손이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흘렀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 눈에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 공포가 선명했습니다. 처음 그 눈을 봤을 때를 기억합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공포였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그 눈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그 공포가 깊어졌습니다. 더 많이 숙청했습니다. 더 많이 없앴습니다. 그럴수록 공포가 커졌습니다. 그것이 그 심장의 역사였습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공포도 함께 커졌습니다. 20년 전 처음 그 눈을 봤을 때와 2025년에 그 눈이 달랐습니다. 젊었을 때의 공포는 날카로웠습니다. 나이 든 뒤의 공포는 깊었습니다. 더 많이 잃어본 사람의 공포였습니다. 더 많이 없애본 사람의 공포였습니다. 그 공포가 심장을 통해 새벽마다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죽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그 사람한테서 수십 번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의사한테 죽는 것이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질문이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진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이었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안정시키는 말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 대답을 수십 번 했습니다. 심장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면서 맥박을 짚었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분당 120번 가까이였습니다. 빠르지만 불규칙하지는 않았습니다. 혈압을 쟀습니다. 높았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진정제를 준비했습니다. 주사를 놓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무표정하게 했습니다. 표정에 아무것도 담으면 안 됐습니다. 불안한 기색도, 놀란 기색도 안 됐습니다. 연민의 기색도 안 됐습니다. 그냥 의사였습니다. 감정이 없는 의사였습니다. 무표정이 저의 방어였습니다. 20년 동안 그 방어를 유지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 무표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저에서 나와 연구소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 알았습니다. 오늘도 왔다 왔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이었습니다. 15분쯤 지나면 진정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처음에는 안도가 오고 그 다음에는 화가 왔습니다. 방금 죽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왜 이 몸이 이런 것이냐고 했습니다. 제 잘못이냐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받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은 병입니다.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는 병입니다. 그 말에 잠깐 눈빛이 누그러졌습니다. 그 병을 어떻게 없애느냐고 물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말이 그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만드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그 사람의 스트레스였습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그 무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함정 안에 스스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나오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심장이 내보내는 진짜 신호였습니다. 두려움이 원인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심장의 말을 20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 심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제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땅에 온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 심장이 이 자리까지 저를 데려왔습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20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살이었습니다. 음식에 뭔가가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식사 전에 음식 검사를 하는 전담 인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음식을 먼저 맛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괜찮으면 그때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몇 끼 반복됐습니다. 끼니마다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 먹을 때마다 독살을 떠올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숙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심이 가는 사람을 먼저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없애고 나면 잠깐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클이 반복됐습니다. 숙청이 두려움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숙청을 만들고 숙청이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악순환을 의사의 눈으로 봤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약으로는 그 밤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발작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뿌리는 약으로 없앨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거기였습니다. 몸은 고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20년 동안 느낀 무력함이었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가 그 관저 복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심장을 안정시키는 약은 있었습니다. 그 심장을 움직이는 두려움을 없애는 약은 없었습니다. 고독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고독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리였습니다. 16살에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 나이에 그 무게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아첨했습니다. 진심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도 누군가한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슬퍼도 보여주면 안 됐습니다. 두려워도 두렵다고 하면 안 됐습니다. 그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의 약함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약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권위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카메라 앞에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 강해 보여야 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그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참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쌓인 것들이 심장으로 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숨겨야 하는 감정들이 갈 곳을 잃고 심장 안에 쌓였습니다. 그것이 발작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수십 번을 보면서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심장이 새벽에 저를 불렀습니다. 20년 동안 그 공황 발작을 지켜보면서 저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의사였습니다. 처방을 내리고 약을 주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담으면 안 됐습니다. 직업으로만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그 사람의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계가 흔들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민을 가지면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흐려진 판단이 말실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실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보면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두려워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
저 자신이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됐습니다. 최고 존엄은 신과 같은 존재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심장을 20년 동안 들여다보면서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권력이 두려움을 없애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 것이 생겼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심장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뛰었습니다. 새벽에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심장의 비밀을 20년 동안 들고 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은 했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기록조차 보안 등급이 최고였습니다. 제가 연구소를 나오면서 그 기록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20년 동안 제 머릿속에 쌓인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 기억들이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선명했습니다. 새벽마다 달려간 복도, 식은땀을 흘리던 그 눈, 죽는 것이냐고 묻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이제 이 자리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담장 안에서 혼자 알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야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것인지를 이 나이에 처음 느꼈습니다. 61살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영영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여기 온 것이 잘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작이 일어나는 날에 패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숙청 명령을 내리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핵실험 일정을 확정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무거운 결정을 앞두는 날 밤에 심장이 왔습니다. 그 패턴을 20년 동안 봤습니다. 의사로서는 기록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알고 있구나. 이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저 심장은 알고 있구나. 하지만 그 심장이 안다고 해서 결정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을 20년 동안 봤습니다. 그 패턴이 멈출 것 같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김주의 후계 확정 소식을 들을 때까지는 저도 그 안에서 그 패턴의 일부였습니다. 그 생각을 마음 깊이 파묻었습니다. 2025년까지는요. 2025년 여름이었습니다. 연구소 안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식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체제에서 중요한 소식은 공식 발표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귀에서 귀로 전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끼리 아주 조용하게 눈빛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연구소 안까지 들어오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구소처럼 외부와 차단된 곳조차 그런 소식은 스며들었습니다. 물이 틈새를 찾아 흐르듯이 소식은 항상 길을 찾았습니다. 특히 권력 구조가 흔들리는 소식은 더 빨리 퍼졌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는 속도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전의 소식들과 달랐습니다. 이전의 소식은 남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소식은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김주애가 후계자로 확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상하던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이 셋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서 김주애가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왜 김주애인지는 모릅니다. 그 집안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그 아이도 언젠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미 몇 년 전이었습니다. 군 행사에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경례를 받았습니다. 대륙간탄 도미사일 발사 현장에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후계자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이 이제 공식화된 것이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예상한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화가 가져오는 다른 결과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정보가 이제 권력 다툼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저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복도에서 선임 연구원 한 분을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스치듯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가 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발이 그냥 멈췄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왔습니다. 천천히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왔습니다. 20년을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면 그 말 하나로 전부를 알았습니다. 후계자가 확정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김정은이 언젠가 자리를 물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젠가가 계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물려줄 것인가? 얼마나 살 것인가?
그 계산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산에서 가장 정확한 숫자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만수무강 연구소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심장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심장 신경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합병증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약이 효과를 잃어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후계자 측 사람들이 그 정보를 원하게 됩니다. 반대편 사람들도 그 정보를 원하게 됩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이 줄다리기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줄다리기의 중심은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양쪽에서 당기다가 끊어지는 것은 줄이었습니다. 줄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놓인 사람은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편을 들어도 반대편의 적이 됐습니다. 아무 편도 들지 않으면 양쪽 모두의 적이 됐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체제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정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짐이 됐다는 선임연구원의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짐이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그 체제에서는 한 가지였습니다. 짐을 진 사람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50년 당력을 가진 조직 지도부장도 수십 년을 군에서 복무한 장군도 그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가 됐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 체제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었습니다. 눈밖에 나는 순간 그 모든 경력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최고 존엄의 심장박동을 20년 동안 기록해온 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위험했습니다. 심장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알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갔습니다. 연구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전처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생각 안에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숟가락을 드는 것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씹는 것도 기계적이었습니다.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면서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식당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 침묵이 이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이전의 침묵은 주의해야 한다는 침묵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각자가 결단을 앞두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느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잘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각자가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있을 것인가? 나갈 수 있는가? 나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는가? 그 생각들이 식당 안에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공기가 20년 동안 마신 공기와 달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를 각자가 혼자 들고 있었습니다. 김주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보는 김주혜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공개석상에서의 그 아이는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군복을 입었습니다. 경례를 받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훈련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받은 훈련이었습니다. 몇 살이었습니까? 12살, 13살 무렵부터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받아야 할 것이 그것이었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땅에서라면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고학년 나이에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그 아이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는 어릴 때부터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깥에서는 모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자리가 그 아이의 운명을 정했습니다. 그 운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새벽에 심장을 붙잡고 땀을 흘리는 것을 20년 동안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도 딸이 있었습니다. 김주혜와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연구소 안에서 20년을 보내다 보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딸이 크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묻는다고 아내한테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묻지도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이 당연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20년 동안 그 연구소 안에 있으면서 가족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 체제가 저한테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묻지 않게 된 그 시간이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20년이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딸한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면 그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탈북자가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 아이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온 뒤 가장 힘든 것 중 하나였습니다.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김주애를 볼 때마다 제 딸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세계에 있는 두 아이였습니다. 한 아이는 그 자리에 무게를 받고 있었고 한 아이는 아버지 없이 크고 있었습니다. 그 두 아이가 얼마나 다른 세계에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다른 처지인지도 생각했습니다. 한쪽은 나라를 가진 아버지였고 한쪽은 딸이 아버지를 묻지 않게 된 아버지였습니다. 그 생각 끝에 제 딸한테 미안함이 왔습니다. 소식이 들어온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 질문이 처음으로 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체제 안에서 20년을 살면서 한 번도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몸이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나 자신의 앞날을 생각했습니다. 그 앞날이 어떤 모습인지가 이미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흐릿하게라도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게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체제의 논리대로라면 결론이 하나였습니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라지는지는 달라도 결국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20년 동안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론이 천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돌아오면 늘 말씀하셨습니다. 땅속에서 일하다 보면 갱도가 무너지기 전에 냄새가 먼저 온다고 했습니다. 경험 있는 광부는 그 냄새를 알았습니다. 냄새가 오면 도망쳐야 했습니다. 냄새를 무시하면 갱도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경험 없는 광부는 그 냄새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아버지가 직접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2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도망을 생각한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탄광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 밤에 왔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밤에 처음으로 도망이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허락했습니다.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그 체제에서 도망은 배신이었습니다. 배신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직접 본 것도 있었습니다. 들은 것은 더 많았습니다. 그 체제에서 배신자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의 결과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두 선택지 모두 두려웠습니다. 덜 두려운 쪽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 밤에는 아직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못 골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가 언제 멈출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여름의 밤들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가을은 빠르게 왔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바뀌는 속도가 빠른 도시였습니다. 연구소 담장 안에서도 계절은 왔습니다. 담장 안의 나무들도 색이 바뀌었습니다. 그 가을이 다른 가을과 달라 보였습니다. 계절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같은 나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보던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처음으로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름 내내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생각하고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했습니다. 그 이중 생활이 가을까지 이어졌습니다. 연구소 안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출근하고 기록하고 처방하고 퇴근했습니다. 그 동작들이 20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방식으로 기록했고 같은 표정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속에서는 매일 같은 질문이 돌았습니다.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그 질문들이 낮에는 가슴 안에 있었고 밤에는 천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생각이 왔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 천장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연구소 동료 한 명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가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먼저 도망친 것이거나 먼저 불려간 것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쪽인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한테는 같은 신호였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더 이상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빈자리가 거울이었습니다. 저의 다음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본 날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위험이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름 내내 쌓아온 생각들이 그 빈자리 앞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나가야 했습니다. 살려면 나가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지킨 자리를 버리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자리가 저한테는 전부였습니다. 그 자리가 없어지면 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결론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어떻게였습니다. 두만강이나 압록강으로 국경을 넘는 방법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에 강을 건너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61살이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욱 힘들어지는 관절이었습니다. 겨울강을 건너는 것은 젊은 사람들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도강 시도는 즉각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반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 체제의 최고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시 등급이 달랐습니다. 주변을 지켜보는 눈이 일반 사람들보다 많았습니다. 도강 시도가 발각되는 순간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 앞에서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20년을 일하면서 쌓인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체제 안에서 20년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됐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특별한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면 그 사람은 의사를 기억했습니다. 평양의 간부들 중에 제게 빚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빚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제가 고쳐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미 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빚이 지금 쓸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판단이었습니다. 잘못 쓰면 도망치려 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 쓸 수 있는 패였습니다. 그 패를 쓴 뒤에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신중하게 써야 했습니다. 신중하게 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을 내내 생각했습니다. 아내한테 말해야 했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들어가면서 비밀이 생겼습니다. 그 비밀이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일하냐고 물으면 국가기관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그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게 됐습니다. 그것이 그 집에서의 규칙이 됐습니다. 그 비밀이 이제 더 커진 비밀로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하는 것이 아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알면 공범이 됐습니다. 모르면 나중에 신문을 봤더라도 진짜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말할 것인가 말하지 않을 것인가. 그 선택이 며칠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말했습니다. 23년의 시간이 말을 하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딸이 잠든 뒤였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부엌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작아서 얼굴이 반만 보였습니다. 말을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지만 이런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것을 여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사람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 말에 목이 잠겼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손이었지만 그날 밤은 새로운 온기였습니다.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사라지면 딸이 혼자였습니다. 한 사람만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살아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론하지 못했습니다. 반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라지면 딸이 가장 힘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남아서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집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해야 했습니다. 두만강이 아닌 다른 경로였습니다. 베이징까지 가는 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중국 출장 명목이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이 간혹 중국 의료 협력 명목으로 베이징을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경로가 이미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경로를 밟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어디로 가는지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동남아시아를 통해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경로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로는 감시가 심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경로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른 경로를 찾는 것이 가을 내내 이어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아주 조심스럽게 윤곽이 잡혔습니다. 쿠바를 경유하는 경로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아바나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집니다. 쿠바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낯설었습니다. 북한과 쿠바는 같은 편이라고 배웠습니다. 사회주의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경유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로를 말해준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쿠바는 북한과 달랐습니다. 형식은 같은 체제였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쿠바에는 한국 측과 연결될 수 있는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 체제 안에서는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믿어야 했습니다. 믿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그 날짜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숫자를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남기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만 있었습니다. 그 날짜까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연구소에서 평소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관저 호출이 오면 달려가야 했습니다. 심장 박동을 재고 약을 처방하고 무표정하게 나와야 했습니다. 그 날짜가 오기 전에 들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긴장을 안고 가을을 보냈습니다. 나뭇잎이 다 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겨울이 오기 전에 떠나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이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광산에서 맡은 그 냄새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냄새가 왔으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바람이 그 냄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딸이 잠든 방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든 모습을 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문 사이로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오래 들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20년 동안 그 숨소리 곁에 충분히 있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그때 가장 선명하게 왔습니다.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체제가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참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참았습니다. 두 사람이 부엌에서 마지막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23년이 그 밥상 위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함흥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이 아내의 된장찌개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좋아했습니다. 그 밥상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통일이 되면 다시 그 밥상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을 마음속에 담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땅에 와서 그 밥상이 자주 생각났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아 먹던 된장찌개였습니다. 아내의 손맛이었습니다. 그 맛이 이 땅 어느 식당에서도 똑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와서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의 된장찌개와는 달랐습니다. 그 밤의 된장찌개는 아내가 끓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늘이 흐렸습니다. 평양의 가을 하늘이 회색으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오늘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하늘 아래서 마지막으로 잠든 밤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먼저 왔습니다. 느리게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씻었습니다. 이 집의 냄새를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 바닥 냄새가 났습니다. 23년을 살아온 집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코에 담았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그 공간의 냄새가 자기 냄새가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냄새를 다시 맡아보셨습니까? 오래 살았던 집에 다시 가면 그 냄새가 있었습니다. 이 집의 냄새가 저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두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에는 그 사람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처음 들어간 방에서 그 냄새가 없어서 낯설었습니다. 냄새가 없는 방은 비어있는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살면 냄새가 생겼습니다. 그 냄새가 집이었습니다. 그 냄새가 없는 곳은 아직 집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 방에도 냄새가 생기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냄새가 생기는 날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날일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어제 저녁과 같은 냄새였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푸고 국을 떴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국을 마셨습니다.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느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맛을 모르고 먹었는데 그 아침에는 느꼈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23년 동안 익힌 손맛이었습니다. 그 손맛이 혀 위에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아내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23년을 함께 산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말을 다 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래 산 사람들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깨우지 않았습니다. 잠든 모습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에 충분히 봤습니다. 그 숨소리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해야 했습니다. 지금 보러 가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 처음 웃던 얼굴이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 컸을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제대로 보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면 그 얼굴이 생각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기억을 안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출장용 가방이었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많이 넣을 수 없었습니다. 많이 가져가면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출장은 보통 며칠짜리였습니다. 그에 맞는 짐이어야 했습니다. 며칠치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의약품을 몇 가지 넣었습니다. 의사라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현금을 나눠서 숨겼습니다. 한 곳에 몰아두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현관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을 하려다 못했습니다. 아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옹을 했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습니다. 오래 하면 안 됐습니다. 오래 하면 놓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짧게 안고 놓았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참았습니다. 울면 딸이 깰 수 있었습니다. 딸이 깨면 설명해야 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 남았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지나갔습니다. 가을 아침의 평양이었습니다. 그 풍경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저만 달랐습니다. 그 거리를 걷는 수십만 명 중에 오늘 이 도시를 영원히 떠나려는 사람은 저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이라는 것이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혼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이 거리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성천강변 쪽으로 돌아서 걸었습니다. 일부러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강이 보고 싶었습니다. 함흥의 성천강은 고향의 강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 강가에서 놀았습니다. 돌멩이를 던지고 여름에는 발을 담갔습니다. 그 강이 그리울 때 대동강을 봤습니다. 평양의 대동강은 20년을 살아온 강이었습니다. 두 강이 마음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대동강이 아침 햇살 없이 회색으로 흘렀습니다. 그 흐름이 아무것도 모르고 흘렀습니다. 강은 항상 그랬습니다. 사람이 떠나든 남든 강은 흘렀습니다. 6.25 때도 흘렀고 분단이 됐을 때도 흘렀습니다. 그 흐름이 그날은 위로가 됐습니다. 연구소에 마지막으로 출근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임을 아는 사람이 저 혼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경호원도 몰랐습니다. 동료들도 몰랐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출입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분 확인을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앉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의심을 받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20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것들이었습니다. 글씨체가 세월에 따라 달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초기의 글씨는 꼿꼿했고 나중에 글씨는 서두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글씨들이 이 자리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읽을 것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읽는 사람이 무엇을 느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의 핵심은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20년의 기억이었습니다. 점심 이후에 자리를 떴습니다. 중국 출장을 위한 이동이었습니다. 서류 작업은 미리 처리돼 있었습니다. 보안 담당자를 지나쳤습니다. 짧게 인사했습니다. 별일 없으면 며칠 후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 안 됐습니다. 눈빛이 달라지면 안 됐습니다. 연기라는 것을 알면서 하는 연기였습니다. 20년 동안 관저에서 무표정을 훈련한 것이 이 순간에도 쓰였습니다. 그 연기가 들키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 철문이 열렸습니다.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20년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던 그 소리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됐습니다. 롯데가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구소에서 몰래 읽은 성경에서 본 구절이었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앞으로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평양 순환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이 붐비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공항은 항상 한산했습니다. 북경행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신분 확인이 2번이었습니다. 보안 검색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어야 했습니다. 내용물을 꺼내야 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20년 동안 무표정을 훈련해왔습니다. 그 훈련이 그 순간에 쓰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야 했습니다. 담담해야 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심장 신경증 환자들이 느끼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 느낌을 제가 알았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뛰는구나. 새벽에 불러서 달려가면 식은땀을 흘리고 있던 그 사람이 이해가 됐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몸으로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그 이해가 공항 대기실에 서서 왔습니다. 묘한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평양이 작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아침의 본강이었습니다. 23년을 살아온 도시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작은 점들 같은 건물들이었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별이었습니다. 그 이별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별식이 치러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눈을 감았습니다. 눈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참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감시하는 눈이 어디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뿐이었습니다. 그 구름 아래 평양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비행기가 내려갔습니다. 베이징이었습니다. 착륙하는 순간 북한 땅 밖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왔습니다. 아직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했습니다. 북한 공관이 있었습니다. 북한 감시원들이 있었습니다. 탈북자를 추적해 북송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잡히면 평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를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북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중국법이 있었습니다. 중국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그 차이가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공항 바깥으로 나오면서 차가운 베이징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깊게 마셨습니다. 폐 깊숙이 마셨습니다. 평양에서 마신 공기와 화학적으로는 같은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폐가 알았습니다.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베이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땅이 아닌 첫 번째 공기였습니다. 그 숨이 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아바나까지, 쿠바를 지나 이 땅까지 예순한 살의사의 먼 길이 시작됐습니다. 2발이 그 땅을 딛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평양의 아내와 딸이 그 순간 가장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이 이 여정을 계속 걷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했습니다. 아바나로 가는 항공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사흘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방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베이징에는 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시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 누군가가 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즉각 추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거리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짐을 실은 수레를 끄는 사람, 저마다의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발걸음들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없었습니다. 허락된 곳만 갔습니다. 그 차이를 베이징 창밖에서 느꼈습니다. 저는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며 방 안에 있었습니다. 미리 연결해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음 경로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만남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카페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공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은 곳이 안전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어도 군중 속에서는 누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인 면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바나행 항공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경에서 아바나까지 직항이 있었습니다. 쿠바를 거쳐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경로는 이미 북한 감시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쿠바는 그 감시망 밖이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쿠바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탈북자가 쿠바를 통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설이 흥미로웠습니다. 북한의 동맹 국가가 탈출 경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티켓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그 며칠을 방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20년을 되짚었습니다. 새벽마다 달려가던 복도, 식은땀을 흘리던 그 눈, 죽는 것이냐고 묻던 그 목소리가 다시 왔습니다. 그 기억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습니다. 예순한 살의 몸으로 그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좁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부었습니다. 무릎도 좋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그 연구소 안에서 의자에 앉아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세월이 무릎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의사의 습관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기내 사람들을 봤습니다. 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책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기내 풍경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냥 승객이었습니다. 창밖이 캄캄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평양에서 얼마나 멀리 온 것인지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함흥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20년을 살고 이제 아바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동의 반경이 인생에서 가장 먼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함흥과 평양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탄광에서 광부로 사셨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쿠바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셨다면 뭐라 하셨을지 생각했습니다. 아바나 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 문이 열리면서 열기가 왔습니다. 10월의 아바나는 더웠습니다. 평양의 10월은 차가웠습니다. 같은 10월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더운 바람이 얼굴에 닿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냄새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열대 식물이 많은 섬의 냄새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그 낯설미 오히려 여기가 정말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같은 사회주의라고 배웠는데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체제보다 그 땅의 것이었습니다. 바람, 나무, 바다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쿠바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쿠바는 형제 국가였습니다. 피델 카스트로의 이름은 알았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배운 전부였습니다. 실제 쿠바가 어떤 곳인지는 몰랐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 달랐습니다. 건물들이 낡고 색이 바랬습니다. 오래된 자동차들이 다녔습니다. 북한에서 봤던 차들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밝았습니다.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웃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거리에서 음악이 들렸습니다. 상점 앞에서, 골목에서,
광장에서 음악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종류의 음악이었습니다. 체제가 내려보내는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트는 음악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경쾌하고 자유롭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고 좋았습니다. 아바나에서 20여일을 보냈습니다.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가정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사람들은 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얼마나 있을 것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배려가 무엇에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이름도 몰랐습니다. 모르는 것이 더 안전했습니다. 그 집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이 그 집에서의 규칙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비밀 안에서 살아온 사람한테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낮에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가 된장국 냄새와 달랐습니다. 향신료 냄새가 섞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밥 짓는 냄새는 어디서나 따뜻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내 생각을 했습니다. 딸 생각을 했습니다. 평양이 거기서 얼마나 먼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구를 반바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리움은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거리가 그리움을 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어도 그리울 수 있고 지구 반바퀴 떨어져 있어도 그리움의 강도는 같았습니다. 그 섬의 밤이 그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움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어디 가든 마음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밤이 길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더운 밤이었습니다. 선풍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그 연구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20년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단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의사 생활 2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 방 안에서 처음으로 길게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기록하고 대기하는 것이 반복됐습니다.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쁜 것이 생각을 막았습니다. 그 방 안에서 처음으로 그 시간이 생겼습니다. 쿠바라는 낯선 섬이 그것을 줬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다렸습니다. 부모님을, 자식을, 시간을 빼앗아간 그 체제를 생각했습니다. 그 빼앗긴 것들의 목록이 그 섬의 밤에 하나씩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검은 콩과 밥이었습니다. 쿠바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이라고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콩의 맛이 강했습니다. 향신료 냄새가 났습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몸을 데웠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아 뭔가 말했습니다. 스페인어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웃음은 알아들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저의 어머니 나이였습니다. 함흥에 계시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주름이 있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뵌 것이 언제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연구소 일을 하면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 체제가 빼앗아간 것 중 하나였습니다. 이 땅에 오고 나서야 그 빼앗긴 것들의 크기를 알았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비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밖에 나와서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 다른 것이 분노가 되기도 했고 슬픔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오고 나서 한동안 그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기다렸던 연락이었습니다. 안도가 왔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20여일의 기다림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긴장이 왔습니다. 멕시코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거기서 이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다 온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왔을 때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제 손에 잡히는 희망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땅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아바나를 떠나는 날 아침 그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두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있었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이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그것을 아실 것이었습니다. 이웃과 말 한마디 안 해도 서로를 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어서였습니다. 그 할머니한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쿠바에서 배울 것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웃음이 아직도 기억에 있습니다. 그 웃음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온 사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선함은 어디서든 같았습니다. 그 선함이 저를 다음 길로 보내줬습니다. 멕시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이 땅이 있었습니다. 하바나에서 멕시코시티로 가는 비행기는 짧았습니다. 2시간도 채 안 됐습니다. 그 짧은 비행이 이 여정에서 가장 짧은 구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베이징에서 하바나까지 긴 길을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그 짧음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비해 너무 짧았습니다. 평양에서 베이징, 베이징에서 하바나, 하바나에서 멕시코시티, 그 긴 여정의 마지막이 이 짧은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카리브해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였습니다. 그 파란색을 한참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이었습니다. 그 색이 아름다웠습니다. 61살에 처음 본 색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분들은 제주도 바다를 보셨을 것입니다. 남녘 바다 색이 아름답다고들 하셨죠. 저는 그 색을 카리브해에서 처음 봤습니다. 마음이 잠깐 가벼워졌습니다. 멕시코시티 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이 컸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어가 다 달랐습니다. 피부색이 다 달랐습니다. 그 다양함 안에 저도 섞였습니다. 동양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공항에서는 누구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익명성이 처음으로 좋았습니다. 평양에서 20년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시선이 항상 있었습니다. 연구소 안에서도 시선이 있었습니다. 동료들끼리도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누가 이상한 말을 하는지,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그 체제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이틀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쿠바의 20여일과 달랐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적지가 보이면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끝이 보이면 시간이 빠르게 갔습니다. 연락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한국 대사관을 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중간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 경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직 그 경로를 통해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경로가 공개되면 다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이 닿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오래 버텨왔던 힘이 한꺼번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잠깐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던 날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 공항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짐이 작았습니다. 평양을 나올 때 가져온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의 사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제 20년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수속줄에 섰습니다. 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생각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평양에서 여기까지. 그 거리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여기 있었습니다. 발이 이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일부가 아직 평양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평양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밥을 차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딸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거기서 흐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없어진 것이 그 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풍경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실제로 끝난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이 탑승구를 지나가면 정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었지만
그 문 앞에서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보면서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여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이 이 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탄광 광부가 아들한테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탄광 광부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글자를 많이 배우지 못하셨지만 세상을 몸으로 아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61살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그 도망의 끝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상한 고요함이 왔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흥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20년 동안 새벽에 호출을 기다리던 긴장이 없었습니다. 숙청 명단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공포가 없었습니다. 연구소 철문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없는 자리에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20년이 아니었습니다. 그 연구소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긴장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살면서 항상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고요함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분들도 처음에는 그런 것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래 익숙했던 것이 없어졌을 때의 그 어색함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없어졌는데 그 없음이 좋은데 어색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 체제가 만든 두려움이 없어진 자리의 어색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어색함도 익숙해질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2025년 11월이었습니다. 공항이 밝았습니다. 환한 조명이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냉방이 잘 됐습니다. 안내 표지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같은 글자였습니다. 그 글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가 붙어 있는 세상이 낯설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미리 연락이 닿아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확한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글자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고마웠습니다. 이 땅에서 첫 번째로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막혔습니다. 참았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많았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광고판이 빛났습니다. 도로가 넓었습니다. 차들이 많았습니다. 평양과 달랐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안은 발전기가 있어서 괜찮았지만 밖은 달랐습니다. 주택가는 정해진 시간에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녁이면 어둠이 왔습니다. 이 도시의 밤은 환했습니다.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않을 만큼이었습니다. 그 환함 속으로 차가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간판들이 지나쳤습니다. 한글 간판이었습니다. 음식점, 약국, 옷가게, 은행. 그 글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많은 글자들이었습니다. 눈이 바빴습니다. 담당 직원이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랐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았지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기했습니다. 같은 언어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느낀 것이었습니다. 말이 통하는데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그 낯설미 앞으로 적응해야 할 것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적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61살에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으니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이 늦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에 어떤 건물 앞에 섰습니다.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소음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울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급히 달려갈 곳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전화를 기다리며 잠들었습니다. 귀가 열려 있는 채로 잠든 것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없음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직 그 긴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깹니다. 전화 소리 없이도 깹니다. 몸에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언제 찍은 것인지 기억이 났습니다. 딸이 어릴 때였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딸이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이 방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이 사진이 있어서 이 방이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익숙했습니다. 20년 동안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항상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호출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그 밤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눈이 무거워졌습니다. 새벽 어느 시각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함흥의 성천강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 그 강가에서 아버지와 걷던 꿈이었습니다. 강이 맑게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잡고 걸으셨습니다.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면서 잠깐 여기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방이었습니다. 그러다 기억이 왔습니다. 이 땅이었습니다. 창문이 밝았습니다. 이 땅의 아침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이 아침이 20년 만에 자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그 아침이 한 챕터의 끝이자 다음 챕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땅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지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이 땅에 처음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북쪽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경도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안도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사람도 있었고 중국에서 수년을 숨어 지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출신이 다 달랐습니다. 경로도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같았습니다. 그 공통점이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을 연결했습니다. 저는 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61살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사람은 20살 남짓이었습니다. 그 아이와 같은 교실에서 이 땅의 생활을 배웠습니다.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땅의 언어가 조금 달랐습니다. 같은 한국어였지만 수십 년 동안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외래어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버스 타는 방법, 은행 이용하는 방법, 병원에 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당연한 것들이었지만 저한테는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배달 음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밥이 왔습니다. 그것이 놀라웠습니다.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 소식도 찾아봤습니다. 이 땅 언론에서 북한에 대한 기사가 그렇게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수십 년을 연구소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바깥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습니다. 바깥 세상이 낯설었습니다. 이 땅의 바깥 세상은 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어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우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 배움 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하나원을 나와서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23년을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20년을 연구소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공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인 것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혼자이면서도 안전하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아무도 새벽에 전화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 없음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이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물건들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아내와 딸의 사진을 가장 먼저 놓았습니다. 그 사진이 있는 자리가 이 집의 중심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된장을 샀습니다. 이 땅의 된장이 북쪽 된장과 달랐습니다. 맛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23년 동안 아내가 끓여준 것을 이제 혼자 끓였습니다. 서툰 된장찌개였습니다. 아내의 손맛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끓이면서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그 냄새가 아내를 불러왔습니다. 사진이 있었고 된장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을 침묵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자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무게였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저 복도에서 경험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달려가서 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록 안에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연구소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알면서 침묵하는 것은 그 체제를 방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온 지 몇 달이 지나서야 이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20년 동안 몸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침묵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 신경증이었습니다. 처음 관찰한 것이 2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경미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증상이 더 자주 왔습니다.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공황 발작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이고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수면의 질과 연결됐습니다. 수면이 불규칙해지면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약이 효과를 보이다가 내성이 생기면 바꿔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중도 변했습니다. 그 과정이 20년이었습니다. 마지막 몇 년은 이전보다 증상이 더 잦아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마지막 상태였습니다. 그 심장이 결정을 내립니다.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 심장이 결정합니다. 핵을 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 심장이 결정합니다.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그 심장이 결정합니다. 그 심장의 상태를 20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약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 수천만 명의 삶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 땅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서 뉴스로 봤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심장 곁에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달려가서 식은땀을 닦아주던 손이 있었습니다. 공황 발작이 왔을 때 곁에서 목소리를 낮춰 말해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 손이 결정권자의 심장을 지켰습니다. 한 사람의 심장 박동이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체제가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 체제 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서 20년을 산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곳이 그곳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 연구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나 그 길을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자식이 잘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명절에 음식을 나눠 먹고 싶었습니다. 그 바람이 이 땅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6.25 이후 70년이 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전쟁이 민족을 갈라놓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갈라진 것이 언어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음식 맛도 달라졌습니다. 쓰는 말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같았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평양에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제가 떠난 뒤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하면 그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탈북자의 가족이라는 것이 그 체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힘든 것이었습니다. 밤에 눈을 뜰 때마다 아내와 딸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모름이 가장 아팠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산 가족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6.25 이후 헤어진 가족을 수십 년 동안 그리워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그리움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어서 오는 그리움이었습니다.
그 그리움이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살아있는 동안에 됐으면 합니다. 61살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평양에 갈 것입니다. 아내와 딸을 만날 것입니다. 얼마나 달라졌을지를 생각합니다. 딸은 어른이 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됐을지를 생각합니다. 아내는 나이가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만나면 주름이 더 생겼겠죠. 머리카락도 휘어졌겠죠. 하지만 만나면 알 것입니다. 23년을 함께 산 사람을 몰라볼 리가 없었습니다. 성천강에도 갈 것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걷던 그 강가에 설 것입니다. 강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강은 항상 흘렀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탈북자들의 건강을 돕는 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처음 겪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어디 가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북쪽 의학을 알고 이 땅 의학도 배운 사람이 그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이 땅의 봄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벚꽃이 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봄이 오면 보겠습니다. 그 봄을 보면서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날이 빨리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평양에서 베이징, 베이징에서 아바나, 아바나에서 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에서 이 땅까지 지구를 반바퀴 돌아왔습니다. 61살의 몸으로 왔습니다. 몇 달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시작되기까지는 20년이 필요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것이 있었고 20년 동안 잃어온 것도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부모님 곁에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얻은 것과 잃은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20년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 20년이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이 자리로 저를 데려왔습니다. 그 무게를 말로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 땅에서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이 땅이 말할 수 있는 땅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북쪽에 계신 분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다려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2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